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한국의 온돌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열린 세계 건축 박람회에서 한국 문화를 무시하며 비웃던 일본인 교수가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의 모든 편견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첨단 에너지 공학의 대가로 한국의 전통 난방을 비효율적이고 구식이라 여겼죠. 과연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한국의 온돌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일인데 처음엔 정말 화가 났다가 나중엔 너무 자랑스러워서 소름이 돋았던 그런 이야기예요. 때는 2023년 가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건축 에너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건축학자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에너지 공학 권위자인 사이토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논문도 수백 편 쓰고 여러 나라에서 강연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이토 교수가 연단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온돌은 과거의 유물이며 비효율적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웃은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청중석에는 웃음소리가 퍼졌고 몇몇 서양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 대표단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을 텐데 그 순간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학술 발표회였고 사이토 교수는 이미 정해진 발표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정현수 박사였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온돌 시스템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연구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여 년간 한국 전통 건축의 과학성을 연구해온 분이었죠. 정현수 박사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품고 회장을 나선 거죠. 복도에서 걸음을 멈춘 정현수 박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직접 보여줘야겠다. 사실 정현수 박사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어요. 해외 학회에 갈 때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은 늘 흥미롭지만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거든요. 특히 온돌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 정도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현수 박사는 알고 있었어요. 온돌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박람회 사무국에 도착한 정현수 박사는 긴급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온돌 체험관 설치 및 실증 실험 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실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일주일간 실제로 체류하면서 실내외 온도, 습도, 에너지 소모량을 정확히 측정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체험자는 반드시 7일간 연속으로 머물러야 하고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제3자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과학은 이론이 아닌 실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이토 교수에게 이 제안서가 전달되었어요. 사이토 교수는 제안서를 읽더니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일주일 후면 누가 옳은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의 이론에 확신이 있었고 한국의 전통 기술 따위가 현대과학을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박람회 주최 측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런 실증 실험은 박람회에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소재였거든요. 더군다나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가 직접 참여한다니 언론의 관심도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비 기간은 사흘뿐이었습니다. 정현수 박사와 한국 대표단은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전통 온도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한국에서 직접 구들장을 공수해왔고 숙련된 구들장이 기능공도 급히 불러왔습니다. 박람회장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는 정말 한국 전통 가옥과 똑같은 온돌방이 만들어졌어요.
온돌방 옆에는 최신식 전기 히터가 설치된 비교 실험실도 마련되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단열재, 같은 조건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각종 측정 장비들도 설치되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준비되었어요. 사흘 후 드디어 실험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8시 사이토 교수가 온돌 체험관 앞에 나타났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자, 그럼 한국의 구식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들어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온돌방에서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정현수 박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이토 교수의 조롱 섞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화가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 사람도 학자인데 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까? 정현수 박사는 이미 20년 전부터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해 왔어요.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을 이용한 가장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논문을 써도 아무리 학회에서 발표해도 사람들은 전통기술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현수 박사는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온돌 체험관 앞에는 벌써 여러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럽의 주요 건축 전문지 기자들도 와 있었고 몇몇 다른 나라 연구진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정현수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과학은 실증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7일 동안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이토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7일 후면 누가 옳은지 분명해지겠군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현대 난방 이론에 비해 한국의 전통 기술 따위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온돌 체험관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구들장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전통 방식 그대로 아궁이와 굴뚝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방 크기는 8평 정도였는데 한국 전통 가옥의 안방과 똑같이 재현해 놓았죠. 벽지도 한지를 사용했고 방 한가운데에는 전통 소반까지 놓여 있었어요. 체험관 벽면에는 각종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계, 습도계, 대기 순환 측정기, 에너지 소비량 측정기까지 최신 장비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체험관 밖 대형 모니터에 표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교 실험을 위해 온돌방 바로 옆에는 똑같은 크기의 현대식 난방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최신형 전기 히터와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단열재도 온돌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을 최대한 공정하게 맞추기 위해서였죠. 실험 첫날, 바르셀로나의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영상 5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사이토 교수는 오후 2시에 온돌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구식 방식의 불편함만 가득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 히터처럼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도 않고 에어컨처럼 소음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발밑에서부터 은근하게 올라오는 따뜻함이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사이토 교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며칠 지나면 문제점들이 드러날 거야. 그날 저녁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르셀로나로서는 꽤 추운 날씨였어요. 사이토 교수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춥지 않았습니다. 발끝까지 따뜻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 따뜻함이 지속되었어요. 둘째 날 아침 사이토 교수는 체험관 밖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 실외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졌는데 실내 온도는 섭씨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에너지 소비량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전기 히터 실험실의 절반도 안 되는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사이토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닥 난방이 이렇게 효율적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현수 박사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이토 교수가 점점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온도를 경험하고 있구나. 사실 온돌의 핵심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었어요. 구들장 아래로 지나가는 뜨거운 공기가 돌을 천천히 데우고 그 돌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방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과학 용어로 말하면 추결식 복사 난방 시스템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열순환 구조였어요. 뜨거운 공기가 아궁이에서 시작해서 구들장 아래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현대의 열교환기 원리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었어요. 이틀째 저녁 사이토 교수는 정현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과 달리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정현수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 열 전달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복사열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열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사이토 교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것이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날 아침 사이토 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했거든요. 온돌방에서 보낸 이틀 동안의 경험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자신의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온 사이토 교수는 습관적으로 체험관 밖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어젯밤 실외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졌는데 실내는 여전히 섭씨 21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사이토 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면 열원이 꺼진 후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져야 하는데 온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현수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밤새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조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챙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아니, 생각보다. 사이토 교수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현수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한번 데워진 구들장은 12시간 이상 열을 보관할 수 있어요. 마치 거대한 추결체 역할을 하는 거죠. 사이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현대공학을 연구해온 그에게는 이런 전통 방식이 현대기술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박람회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효율 연구소 연구진들이었어요. 온돌 실험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정말 흥미롭네요. 독일 연구진의 리더인 밀러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효율성이라면 우리 패시브하우스 기준도 충족할 수 있겠는데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에서 개발한 초고효율 건축 기준이었어요. 극도로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전 세계 친환경 건축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사이토 교수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독일의 최신 기술 기준을 한국의 전통 기술이 만족시킬 수 있다는 소리였거든요. 잠깐,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밀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는 않죠. 에너지 소비량 대비 난방 효과를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보다 우수합니다.
그날 저녁 사이토 교수는 온돌방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포근했습니다. 발가락 끝까지 전해지는 은은한 따뜻함이 몸 전체를 감쌌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이토 교수는 자문해봤습니다. 평생 현대과학기술을 맹신해왔는데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기술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넷째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밤 갑작스러운 한파로 바르셀로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바르셀로나로서는 정말 드문 추위였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난방을 최대한 가동해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온돌방은 달랐습니다. 실내 온도는 여전히 섭씨 20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전날 저녁 이후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도 이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이토 교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들장에 축적된 열만으로 15시간 넘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정현수 박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구들장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요. 화강암은 비열이 커서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추결 시스템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복사열이에요. 정현수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류를 이용한 난방은 공기를 움직여서 열을 전달하지만 복사열은 직접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이토 교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현대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하며 전통기술을 무시해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는 온돌이 현대 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온돌 체험관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데이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어떤 관람객은 정말 신기하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이토 교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이 공개적으로 비웃었던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넷째 날 밤 사이토 교수는 온돌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현대 히터의 인위적인 뜨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따뜻함이었거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사이토 교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현수 박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섯째 날 아침 사이토 교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호기심 정도였다면 이제는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온 사이토 교수는 습관처럼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히 온도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내 온도, 습도, 대기 순환, 에너지 소비량, 심지어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모든 수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게 정말 맞나? 사이토 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에너지 소비량은 현대식 전기 히터의 5분의 1에 불과했는데 난방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더군다나 실내 습도까지 최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현수 박사가 다가왔을 때 사이토 교수는 데이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수치들이 정말 정확한 겁니까? 혹시 측정 장비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현수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측정 장비는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 모델이고 제3자 검증기관에서도 확인했어요.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이토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바닥 난방이 이렇게 효율적일 리가 없어요. 연력학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가 온돌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정현수 박사가 제안했어요.
사이토 교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거든요. 정현수 박사는 온돌방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들장이 깔려 있어요. 이 돌들 아래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돌을 데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돌의 핵심은 복사열이에요. 정현수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구들장에서 나오는 열은 대류가 아닌 복사의 형태로 전달돼요. 마치 태양이 지구를 데우는 방식과 같죠. 공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토 교수는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열 손실은 어떻게 최소화하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정현수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류식 난방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열이 천장 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바닥은 차갑고 천장은 뜨거워져서 효율이 떨어지죠. 하지만 복사열은 사방으로 고르게 퍼져나가요. 사이토 교수는 바닥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따뜻하긴 했지만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몸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 정도 온도로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온돌의 또 다른 장점은 추결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정현수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구들장에 사용되는 화강암은 비열이 매우 커요.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열을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아궁이 불이 꺼져도 하루 종일 따뜻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사이토 교수는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현대 물리학으로 완전히 설명 가능한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정현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열 전달 방식을 모두 활용하면서 특히 복사열을 중심으로 설계된 매우 과학적인 시스템이에요. 현대 용어로 말하면 추결식 복사 난방 시스템이죠. 오후에 정현수 박사는 사이토 교수에게 더 자세한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온돌의 물리학적 원리를 현대과학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들이었어요.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으로 온도를 해석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론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정현수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사열의 특성과 추결 시스템의 효과를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사이토 교수는 논문을 읽으면서 점점 더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현대 난방 이론에 비해 온돌이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정현수 박사가 한 장의 도표를 가리켰어요. 온돌과 현대식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한 건데 모든 면에서 온돌이 앞서고 있어요. 특히 장시간 난방 시에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죠. 사이토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이토록 열 효율이 높은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거든요. 답은 간단해요. 정현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온돌은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는 시스템이에요. 반면 현대식 난방은 실시간으로 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죠.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추결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날 저녁 사이토 교수는 온돌방에서 논문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온돌은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과학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던 걸까? 사이토 교수는 자문해봤습니다. 평생 최신 기술만을 추구하다 보니 오래된 기술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기술이 현대 기술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 밤 사이토 교수는 생각이 많았어요. 내일이면 실험이 끝나는데 과연 자신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온돌이 현대 난방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학자적 양심이었어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진실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교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은 솔직하게 모든 걸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여섯째 날 아침 사이토 교수는 잠에서 깨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실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지난 닷새 동안의 경험이 그의 학자적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평생 믿어왔던 현대기술의 우월성이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였습니다. 온돌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사이토 교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침 8시, 박람회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온돌 실험 결과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국의 기자들과 연구진들이 몰려든 거였어요. 특히 유럽의 주요 건축 전문지 기자들과 에너지 연구소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사이토 교수는 체험관에서 나와 모니터 앞에 섰어요. 지난 엿새 동안의 모든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실내 온도, 습도, 대기 순환, 모든 수치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는 온돌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수 박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엿새 동안의 체험이. 사이토 교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사이토 교수가 말했어요. 제가 직접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임시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이토 교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토 교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의 온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오만의 결과였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사이토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엿새 동안 직접 온도를 체험해 본 결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이토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돌은 구식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되는 매우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토 교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온돌은 현대식 전기 히터보다 5분의 1의 에너지로 같은 난방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성입니다. 한 번 데워진 온돌은 24시간 이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기존 이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이토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제 이론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복사열의 특성과 추결 시스템의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나는 한국 온도를 비하했지만 그것은 무지와 오만의 결과였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사이토 교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학자들이 놀라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사과는 학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정현수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20여 년간 연구해온 온돌의 과학성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처음에 자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더욱 의미 깊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이토 교수는 정현수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현수 박사가 물었어요. 제게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토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학자라면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날 오후 온돌 실험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일본 석학이 인정한 한국 전통 기술, 온돌, 미래 친환경 기술로 주목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이토 굴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 기술이 무시받아왔던 상황에서 드디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녁에 정현수 박사는 호텔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셀로나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오늘의 결과였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을 직접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이제 시작이구나. 정현수 박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온돌의 우수성이 증명된 건 중요한 첫걸음이었지만 이제 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는 더 큰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사이토 교수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학자적 신념이 바뀌는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사이토 교수의 공개 사과 이후 바르셀로나 박람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돌 체험관 앞에는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고 각국의 연구진들이 앞다퉈 온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루아침에 한국의 전통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독일이었어요. 밀러 박사가 이끄는 독일 에너지 효율 연구소에서 정현수 박사에게 공식 협력 제안을 해왔습니다.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기준의 온돌 시스템을 접목시켜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밀러 박사가 정현수 박사와의 면담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어떤 난방 시스템보다도 효율적이에요. 특히 탄소 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독일뿐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의 친환경 건축 연구소, 스웨덴의 지속가능 에너지 센터, 네덜란드의 그린 빌딩 협회까지 줄줄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온돌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덴마크의 반응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지역 난방 시스템으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그들조차 온돌의 개별 건물 적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의 지역 난방과 온돌을 결합하면 완벽한 시스템이 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한 비정부 기구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프리카의 고산지대는 밤에 매우 추워집니다. 케냐 NGO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난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온돌처럼 적은 연료로 오랫동안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정현수 박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단순히 한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한 달 후 UN 기후기술센터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기후위기 대응 선도 기술로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는 전통 기술이 UN 기후기술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온돌은 과거의 기술이 아닙니다. UN 기후기술센터 소장이 발표에서 말했어요. 미래를 위한 기술입니다. 저탄소, 고효율,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난방 시스템이에요.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국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서양의 기술만 쫓아가던 상황에서 우리 전통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꼈어요. 특히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먼저였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늘 남의 기술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였네요 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어요. 정현수 박사는 서울로 돌아온 후 연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줄을 섰고 여러 대학에서 특강 요청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실제 적용 사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현수 박사가 연구팀 회의에서 말했어요. 실제로 현대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온돌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요. 그의 연구팀은 곧바로 현대형 온돌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통 온돌의 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 건축 기준에 맞게 개량하는 작업이었어요.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현대형 온돌 시스템이 시범 적용된 거였습니다.
입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발가락까지 따뜻하다는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해외로도 전해졌어요. 독일의 밀러 박사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시범 아파트를 견학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군요라며 감탄했어요. 그의 말, 더욱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온도를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기후대응형 생활유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지정 추진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는 전통기술의 현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온돌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발표에서 말했어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정현수 박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는 결국 세계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현수 박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사이토 교수도 변화했어요. 그는 도쿄대학교에서 전통기술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한국의 온돌이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때로 과거에서 나옵니다. 사이토 교수가 강의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이제 온돌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교육부였어요. 한국의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온돌과 복사열의 과학이라는 새로운 단원이 추가된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전통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해요. 교육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온돌이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려주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김민준이라는 학생은 새로운 교과서를 받아들고 신기해했어요. 와, 우리 할아버지 집 온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아이들은 복사열, 축열, 열전도 같은 과학 용어들을 온돌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산업계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한 건설회사에서 프리미엄 온돌 주택 브랜드를 런칭한 거였습니다.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기술과 결합해서 만든 고급 주택이었어요. 온돌 하우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주택들은 출시 첫 해에만 해외에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독일,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찾던 사람들에게 온돌은 완벽한 해답이었거든요. 독일 미넨에 거주하는 한스 밀러 씨는 온돌 하우스에 입주한 후 놀라워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난방비가 예전 집의 3분의 1로 줄었는데도 훨씬 따뜻해요. 게다가 공기도 건조하지 않고 정말 쾌적합니다. 이 소식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온돌 기술자들은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통 구들장이 기능공들까지 해외 출장을 다니는 일이 생겼어요.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온돌이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새로 이사한 숙소에 전통 온돌을 설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팬들이 온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위에서 자는 게 정말 편해요.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브이로그에서 말했어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고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K-온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한국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도 온돌 체험이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온돌 관련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인 유튜버들이 우리 조상들의 대단한 발명품이라며 온돌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온돌 체험하기 같은 콘텐츠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늘 남의 기술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였네요. 조상들이 이미 1000년 전에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완성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런 반응들은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어요. 그동안 서구 문화에 밀려 위축되어 있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옥 카페, 온돌 펜션, 전통 찜질방 같은 곳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정현수 박사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문화적 변화까지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과학기술과 문화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현수 박사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온돌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전통기술의 현대적 응용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온돌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도 전통적으로 캉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왔는데, 한국 온돌의 성공을 보고 자신들의 전통기술도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전통기술들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어요. 중국의 한 건축학 교수가 말했어요.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사이토 교수의 영향으로 일본 전통 건축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전통 가옥의 단열 기술과 자연 환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온돌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통 기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것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정현수 박사는 연구실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온돌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전통 기술들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고 싶었거든요. 한지, 장독대, 황토 건축 등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과학적 원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현수 박사가 연구팀에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온돌 말고도 무궁무진할 거예요. 2년이 흘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온돌 실험은 이제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현수 박사와 사이토 교수였죠. 도쿄대학교 공학관 311호 강의실 사이토 교수는 오늘도 학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강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칠판에는 온돌의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고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사열 난방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사이토 교수가 말했어요. 특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온돌이 정말 현대 난방 시스템보다 효율적인가요? 사이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5분의 1인데 난방 효과는 더 좋았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주목받는 건가요? 사이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지혜가 최신 기술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사이토 교수는 연구실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에는 정현수 박사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둘은 바르셀로나 이후로 계속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편지를 읽던 사이토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현수 박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현대과학으로 분석하는 연구였어요. 정 박사님은 정말 대단하군. 사이토 교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하실지 기대됩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현수 박사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온돌의 성공 이후 그에게는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연구였어요. 온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현수 박사가 연구팀 회의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지의 항균 효과,
장독대의 발효 원리, 황토의 정화 기능 등 한국 전통 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밝히는 연구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봐도 완벽한 시스템들이 많아요. 정현수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온돌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전통 기술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과학적 원리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정현수 박사는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전통기술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수업이었는데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 있는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현수 박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정현수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혁신이에요. 온돌이 바로 그런 경우죠.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통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정현수 박사가 열정적으로 답했어요. 한지의 내구성, 김치의 유산균, 한옥의 자연환기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현대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뛰어난 기술들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정현수 박사는 연구실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온 초청장을 확인했어요. 사이토 교수가 주최하는 전통기술과 현대과학 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정현수 박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2년 전만 해도 사이토 교수에게 조롱당했는데 이제는 그가 직접 초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였거든요. 그 무렵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온돌의 영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독일의 한 도시에서는 전체 신축 건물의 30% 이상이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케냐의 고산지대에서는 온돌을 응용한 난방시설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켰어요. 특히 놀라운 건 북극 지역의 변화였어요. 캐나다 북부의 이누이트 마을에서 전통 온돌을 현지 상황에 맞게 개조한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거였습니다. 얼음집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런 소식들이 한국에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남긴 지혜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현수 박사는 자신의 시골 고향을 방문했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전통 한옥이었는데 온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온돌로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온돌이 당연한 건 줄만 알았는데. 정현수 박사는 온돌방에 앉아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그 편안함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걸 다시 발견한 것뿐이에요. 정현수 박사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건 이 온돌을 처음 만드신 분들이죠. 그날 밤 정현수 박사는 온돌방에서 잠을 잤어요. 바르셀로나에서의 그 7일과는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느끼는 온돌의 따뜻함은 특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현수 박사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던 이가 과거에서 미래를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뿌리는 세계의 가능성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 우리 전통 기술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편 도쿄에서는 사이토 교수가 연구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공부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전통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캘리그래피에는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옛 기술은 죽지 않았다. 이것은 사이토 교수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조상들이 1000년 전에 만든 기술이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온돌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추구했던 두 학자의 용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말이에요.